조성대 대하소설 태백산맥 청소년판 1 제1부 하늘의 모닥불. 1943년 전라남도 승주군 서남사에서 태어나 광주 서중학교, 서울 보성고등학교를 거쳐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70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후 왜곡된 민족사에서 개인이 처한 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작품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최근 중국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 정글만리와 우리 교육의 문제를 소설화한 풀꽃도 꽃이다 로 시대와 사회를 향한 뜨거운 애정을 작품으로 형상화하였습니다. 차례 제1부 하늘의 모닥불. 작가의 말. 1. 일출 없는 새벽. 가슴으로 이어진 물줄기. 민족의 발견. 3. 민족의 발견. 51페이지. 김범우는 설핏 들었던 잠을 가위에 눌려 깬 다음 더는 잘 수가 없어 결국 일어나 앉았다. 염상진. 신음처럼 흘러나온 소리였다. 그의 기진맥진한 의식을 염상진은 줄기차게 따라붙으며 괴롭히고 있었다. 김범우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손가락 사이의 담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둠 속이어서 그런지 담배 끝에 매달린 불꽃의 색깔이 갓 피어난 아침꽃처럼 싱싱하고 선명했다. 불꽃을 물고 타는 한 개비의 담배. 어쩌면 그건 염상진인지도 모른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나이. 그러나 불꽃이 다 타고 나면 회색빛 재가 남을 뿐이다. 그만큼 완전한 허무가 또 어디 있을까? 염상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 이런 생각부터가 부르주아 근성이라고 일축해버릴지 모른다. 염상진이 태우는 불꽃, 그건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가을벌레 우는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에 슬픈 험한감이 뭉클 솟아 김범우는 쓸쓸히 웃었다. 집을 도망쳐 나와 이렇게 살아있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서글프기만 했다. 범우, 빨리 피어게. 자네 춘부장 어르신은 몰라도 자네의 안전까지 내가 보장할 수는 없네. 자네한테 이런 말을 미리 하는 것은 우정 때문이 아니네. 그날 밤 꼭 귀신처럼 느닷없이 나타난 염상진은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말했다. 김범우는 가슴이 쿵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그 말뜻을 알아차렸다. 공산당이 불법화되면서 염상진은 체포되어 1년형을 살고 나왔다. 그 뒤로는 잠잠하게 지내는 것 같았다. 그런데 금년 3월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 실시가 공포되자 좌익의 반대 폭동이 전국에서 극렬하게 일어났다. 그때 염상진은 지하 조직화되어 있던 부하들을 이끌고
경찰서를 습격했다.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 7개월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그가 밤중에 느닷없이 나타나 당당하게 말하는 품으로 보아 일이 크게 벌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형님,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좀 해보시오. 마침내 혁명의 날이 왔네. 이번에는 먼저번 같은 것이 아니라 군인들과 힘을 합친 결정적인 것이네. 그치 말고 오늘 밤중에 피하게. 괜히 뭉그적거리다가 체포되면 그땐 난 모르네. 이만 가네. 염상진은 눈빛을 번쩍 빛내고는 획 돌아섰다. 김범우는 그의 팔을 틀어잡았다. 체포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걸 몰라서 묻나? 혁명에 필수적으로 따른 숙청을 말이야. 김범우는 염상진의 차가운 말에서 핏빛 살기를 느꼈다. 그런데 어찌 우리 아버님은 괜찮다는 겁니까? 나 바쁘다니까. 염상진은 김범우의 손을 뿌리쳤다. 김범우는 놓친 팔을 다시 붙들었다. 형님, 말해야 합니다. 날 그리 못 믿겠으면 아버님 모시고 함께 피해. 염상진은 차가운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못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안 되고 아버님은 괜찮은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네가 알 턱이 없지. 그건 인민이 정하는 기준이니까. 염상진은 김범우의 손을 뿌리치고 나갔다. 자네한테 이런 말 미리 하는 것은 우정 때문이 아니네. 염상진의 말이 귀에 왕왕왕 울렸다. 우정 때문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 때문인가? 언제라고 한번 자신이 그들의 일을 도운 적이 있었던가? 그런 일은 전에 없었다. 그와의 교부는 2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있었고 자신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를 형님이라 불렀다. 그런데 그는 굳이 우정 때문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혁명의 적으로 마땅히 숙청해야 할 사람을 사사로운 정 때문에 피신시킨다는 것은 분명 죄악일 터였다. 그래서 그가 우정 때문이 아님을 강조한 것일까? 그러면 아버지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아버지는 읍내에서 손꼽히는 지수 아닌가? 김범우는 서둘러 안채로 갔다. 그래, 상진이가 시키는 대로 니는 얼렁 피해라. 김사영은 감았던 눈을 뜨며 결론짓듯 말했다. 아버님은 어쩌시고요? 염상진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변했어요. 걱정 말고 니나 얼렁 채비하라. 저 혼자 어떻게? 자신하지 못할 일이라면 상진이가 우리 집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상진이는 그리 허술한 사내가 아니요. 김범우는 아버지가 염상진을 마치 자식 부르듯 하는 것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왔다. 아버지는 염상진의 낮은 신분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그의 총명함을 아끼고 사랑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염상진과 호형호재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는지 모른다. 아무래도 떠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허, 상대방이 보인 진심을 믿지 않는 것만치 큰 죄가 없는 법이요. 가거라, 싸게 떠나. 아버지의 말을 더 거역할 수 없었다. 마당으로 나선 김범우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긴 한숨을 어두운 허공에 토해냈다.
여보, 어쩌실란가요? 아내의 근심스러운 얼굴이 김범우의 멍한 눈길에 잡혔다. 우선 들어갑시다. 아들 경철이와 딸 희숙이는 조그맣게 잠들어 있었다. 그 조그만 것들의 새근거리는 숨소리에 깃들어 있는 안온함이 진정한 순금의 평화가 아닐까 싶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모를 위기에 처해 있었다. 김범우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다. 작은 조가비 같은 손을 흐르는 따스한 체온이 찡하니 심장을 울려왔다. 학병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는 결혼을 독촉하는 아버지의 성화에 시달려야 했다. 학병을 유별나게 거치는 동안 그의 의식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절망감이 아버지의 성화를 미룰 수 있는 설득력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했다. 형 범준이 독립운동을 하느라 집을 떠난 지 15년이 넘었고 아버지는 손자를 보지 못한 채 70고개에 마주서 있는 형편이었다. 김범우는 아무 감동 없이 한 여자와 혼인했고 두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기쁨보다는 서글픔이 일고는 했다. 그 생명들이 장래를 어둠으로 예감한 탓이었다. 그날 밤 김범우는 이심리길을 걸어 대박골의 소작인 문서방 집으로 갔다. 다음 날 오후 김범우는 헐레벌떡 뛰어든 문서방에게 읍내 소식을 들었다. 작은 서방님, 읍내에 생난리가 터져버렸구만요. 어젯밤에 좌익 세상이 되어버렸어라. 순사는 다 도망가고 빨갱이들 손에 경찰서가 불타고. 아버님은 어떻게 되었어? 김범우는 벌떡거리는 가슴을 억누르기라도 하듯 소리쳤다. 어르신네는 암시랑도 안 해요. 문서방은 천진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알겠소. 읍내 이야기나 차근차근 들어봅시다. 김범우는 허물어지듯 평상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야, 참말로 간이 공할만해지는 무슨 구경거리거든요. 문서방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문서방의 이야기를 간추리면 좌익 사상을 가진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거기에 민간인 지하 조직이 합세한 것이었다. 어젯밤 염상진이 했던 말과 일치했다. 경찰이 후퇴할 만큼 그 세력이 강한 모양이었다. 문서방은 반란군이 진트제를 넘어 읍내에 들어왔고 또 다른 부대는 조성 쪽에서 왔다고 했다. 반란군이 진트제를 넘어와 벌교를 장악했다면 순천은 이미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갔기 십상이었다. 보성과 고흥까지도 위험할 것이었다. 이런 추리를 하면서 그는 절망적인 기분에 빠져들었다. 해방이 되고 3년을 거치는 동안 쉴 새 없이 일어난 정치적 사건들은 하나같이 민족의 운명을 불행 쪽으로 몰아붙이는 것들 뿐이었다. 작은 서방님, 어르신네가 살아나셨구만요. 이튿날 문서방이 살인문을 차고 들며 숨이 넘어가고 있었다. 무슨 소리요, 문서방? 그께 이 인민재판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시오. 김범우는 비칠비칠 주저앉으며 말했다. 그께 살해가 돼서
어르신이 두 눈 딱 감고 단상에 섰는데 누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르기를 김사용은 지수지만 인민이 적은 아니다. 큰아들 범주는 독립투자고 김사용은 독립자금을 댔다. 인민의 피를 제대로 쓴 것이다. 게다가 큰아들은 해방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못할 말로 그가 죽었다면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다. 그리고 지수 김사용은 자긴들한테 가장 후하게 한 사람이다. 그런께 김사용은 숙청에서 빼야 한다. 그러더란께요. 그런께 위원장이 모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란가 묻더만요. 근데 여기저기서 얼쏘 하는 소리가 터지고 박수를 안 치겠어? 어메 나는 이때다 싶어 목구멍이 찢어지라 얼쏘 소리 지르면서 박수를 쳤구만요. 어르신이 단상을 내려오실 때 지가 쫓아가 어르신을 부축하면서 얼마나 쳤을까 눈물이 나든지 문서방은 눈물을 훔쳤다. 그런 문서방의 그지없이 착하고 선량함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김범우는 애써 웃어 보이며 말했다. 무슨 당차는 말씀이시다요. 정작 고마운 사람은 어르신 구하려고 나선 그 하대치란 사람이구만요. 하대치, 귀에 익은 듯한 이름이면서도 딱히 잡히는 게 없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요? 작은 서방님도 알 성부른디요. 염상진을 따라댕기다가 징역살이도 함께한 알았어요. 김범우의 기억 저편에서 다부진 체격이 꼭 돌덩이 같은 인상을 풍기던 사내를 떠올렸다. 염상진이 출감하던 날 역에 마중 나갔다가 보았던 것이다. 그 사람이 어르신네 소작을 붙인 것도 아니고 무슨 은혜를 입었다고 그리 발벗고 나섰는지 참말로 모를 일이란께요. 문서방은 영문을 몰라 했다. 그건 염상진이 꾸민 완벽한 연극이었다. 그러나 대사로 쓴 아버지의 행적까지 연극은 아니었다. 그건 있는 그대로였다. 남들과 똑같이 체포하고 인민재판에 넘기고 부하에게 발언하게 하고 그리고 석방시키기까지 염상진의 의도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별로 흠잡을 데 없는 아버지를 인민재판을 거쳐 석방함으로써 자기네들의 공정성을 널리 선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그의 어린 날부터 따뜻한 정을 베풀어 온 아버지를 떳떳하게 보호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이룰 줄 아는 염상진. 그는 역시 단세포가 아니었다. 인민재판이 끝나고 죽이는 판이 벌어졌는디 웜에 징하기도 하고 어디서 말인가요? 김범우는 문득 생각에서 깨어나며 문서방에게 눈길을 돌렸다. 북국민학교 마당에서 인민재판을 끝내고 소와 다리로 끌고 갔구만이라.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였는데 줄줄이 세워놓고 죽였단께요. 문서방도 그걸 구경했단 말이오. 하모니라 징어기는 혀도 돈 내고도 못할 좋은 구경거리였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요? 남들은 죽어가는데 좋은 구경거리라니. 김범우의 눈 가장자리에 파르르 경련이 일었다. 좋은 구경거리고 말고라.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고 지그놈들이 평소에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못된 짓 하면서 배 터지게 먹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당해서 싸제라. 그것들이 하나씩 죽어 자빠지는 뒤 씨앙쿠 잘됐다, 씨앙쿠 잘됐다 하는 소리가 속에서 절로 섰더만요. 구경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구만이라. 아버지를 위해 눈물을 머금던 착하고 선량한 문서방은 간 곳이 없었다. 김범우는 섬뜩하게 끼쳐오는 두려움을 느꼈다. 전혀 다른 두 모습의 문서방. 어느 쪽이 진짜인가? 인간은 복합적 사고와 다양한 감정의 줄기를 소유한 동물이다. 문서방의 두 모습은 그런 인간의 속성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 두 모습 다 문서방의 참모습이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상황에 따라 반응한다. 문서방은 아버지에게는 선한 인간으로 반응했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악한 인간으로 반응한 것뿐이다. 만약 아버지가 악한 지수였다면 문서방은 여지없이 악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서방의 악은 악이 아니라 선인 것이다. 문서방은 연급 후 이틀을 끔찍한 소식만 가지고 왔다. 소화다리 아래 갯바닥에 시체가 널렸는디 아이고매 사람 죽이는 건 날마다 보자니 환장하겠구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편이란 게 나쁠 것은 없는디 사람도 제각각 죄도 제각각일 것인디 어째서 마구잡이로 죽이는지 날이 갈수록 그 사람들이 무서워지면서 겁이 살살 난단께요. 김범우는 놀란 눈으로 문서방을 건너다 보았다. 염상진이 문서방의 말을 들으면 무엇라고 할지 궁금했다. 그러나 김범우는 염상진의 글은 과감하면서 격렬한 행동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하는 조직 속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의 행동은 전체 조직의 통일된 방법이고 그런 방법을 쓰기까지는 현실적인 필연성과 당위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무장투쟁은 미 군정의 무력 탄압에 그 원인이 있었다. 또 미 군정이 나오네. 개 같은 새끼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폭력으로 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방어적 폭력이었다. 방어적 폭력. 미군정은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 부인, 친일파 핵심 세력인 한민당 옹호, 민족 반역 세력인 군, 경찰 출신들의 재등용, 공산당 활동 불법화, 청년당 구성과 백색 테러 감행, 공산당원 무차별 체포와 조직 파괴 공작, 남한 단독 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폭력 행위를 조직적으로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남로당은 지하활동 속에서 순환과 피해로 얼룩진 세월을 살지 않을 수 없었다. 무차별한 폭력 앞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폭력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미군정이 더 가혹한 폭력을 행사할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쪽의 폭력이 상대의 폭력을 이기지 못할 때 그건 자멸을 재촉하는 그 길일 뿐이었다. 염상진이나 그 조직은 이번에 일으킨 행동으로 미군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김범우는 자신이 귀국해서 벌인 논쟁을 지금쯤 염상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때 자신이 예상했던 것처럼 미 군정은 치밀하고 철저하게 공산당 파괴로 일관해왔다. 그리고 남로당은 11폭동, 27 구국투쟁,
4.3 사건을 거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 그런데도 염상진은 자신들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김범우는 그 방어적 폭력의 외로움과 한계성이 답답할 뿐이었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김범우의 불면증은 점점 깊어갔다. 일제 치하이던 1943년 12월을 김범우는 음울하게 보냈다. 1944년 1월 5일이면 학병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겨울방학이 되어 동경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학병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벌써 몇 번이나 경찰서에 불려다닌 다음이었다. 큰아들 김범순이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럼에도 경찰서장은 김사용과 함께 화를 쏘거나 꽁사냥을 다닐 만큼 가깝게 지냈다. 그리고 김사용이 많은 돈을 일본에 희사했다는 소문이 와짝 퍼졌다가 금세 사라지고는 했다.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 소문을 감추려 했고 그때마다 김사용을 욕하기는커녕 장한 사람으로 마음에 새겼다. 독립운동하는 아들 때문에 치르는 고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사용을 호출한 경찰서장의 태도는 완강했다. 작은 아들을 학병에 내보내지 않으면 큰아들을 공개 수사에 붙이고 김사용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 김범우는 어머니에게 그 말을 전해 들었다. 학병에 나가는 길밖에 없었다. 형은 독립운동을 하고 동생은 학병으로 참전해야 하는 기구함을 되씹으며 그는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가서 학병 지원서를 썼다. 염상진이 불쑥 찾아든 것은 금음날 밤이었다. 구두를 신은 채 방으로 뛰어든 그는 다짜고짜 내쏘았다. 자네 학병 나가기로 했다면서? 형님, 어디서 오는 길이요? 개돼지처럼 끌려가지 말고 나오고 가세. 염상진은 곧 김범우를 끌고 나갈 것처럼 열받쳐 있었다. 김범우는 그 열기에 찬물을 끼얹 듯 냉정하게 말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쇼. 남의 일? 염상진의 얼굴이 딱 굳어졌다가 다시 부드럽게 풀리며 자네 억지 소리 하는구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 다 알고 왔네. 가세. 내가 자네를 안전하게 피신시켜 줄 테니까 하고 말했다. 형님 마음은 고맙지만 그건 안 돼요. 김범우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자네 정신 똑똑히 차려야 쓰네. 자네 어르신이 일본 놈들한테 기부금 내는 것하고 자네 학병 지원은 생판 다른 문제니까 자네가 잘못 행동하면 범준이 형님 업적까지 똥칠하게 되네. 일본 놈들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용기 있게 나하고 가세. 형님, 말 고맙지만 난 그럴 용기가 없군요. 김범우는 자조적인 웃음을 흘렸다. 돼지처럼 학병에 끌려갈 용기는 있고 염상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눈이 불을 뿜고 있었다.
형님, 용기만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도 따로 계획이 있어요. 염상진의 눈을 마주 쏘아보는 김범우의 눈에 냉기가 서렸다.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염상진이 침을 뱉듯 말하고는 돌아섰다. 김범우가 그가 피신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형님, 조심해 가시오. 김범우는 다급히 뒤따라 나가며 말했다. 염상진은 소작쟁의 때문에 형을 살고 출감하자 뒤따라 나온 징집 영장을 피해 자취를 감추었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찾아온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게 김범우로서는 너무 가슴 아팠다. 김범우는 1946년 1월이 저물어 갈 즈음 학병에서 돌아왔다. 46년 1월? 그러면 얼마 동안 가 있었냐? 44년 1월 5일이니까 2년 갔다 왔네. 집을 떠난 지 꼬박 2년 만이었다. 어디 보자 내 새끼. 남들은 다 오는디 니만 안 오니께 이 애미 속이 타고 또 타고 참말로 영영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끝없이 눈물을 흘렸다. 해방이 되는 날부터 두 자식을 기다리며 밤낮 없이 눈물을 흘렸을 어머니를 보며 김범우는 소구름을 씹었다. 어머니에게 해방의 의미는 두 아들을 다시 품에 안는 것이었음을 터였다. 그런데 돌아와야 할 두 아들은 해가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저승객이 된 것이라는 소문을 어머니가 못 들었을 리 없고 그 소문의 공포를 어머니는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몸은 성하냐? 절을 받고 난 아버지의 첫 물음이었다. 어디서 뭘 하느라고 그리 오래 걸렸냐? 아버지의 이 두 번째 물음은 꼭 대답을 듣고자 함이 아니었다. 그동안의 애태운 기다림에 대한 어머니와는 다른 감정 표현이었다. 설령 그게 아니라 해도 김범우는 자신이 지낸 2년 동안의 생활을 결코 입에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김범우가 기억의 무덤 속에 영원히 묻어버리고자 했던 2년 동안의 행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들춰졌다. 순천 주재미 군정청에서 사람이 찾아온 것이다. 실례합니다. 순천 군청정에서 왔습니다. 거기 누구요? 잠들어 있던 김범우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며 문 밖에다 대고 와락 고함을 질렀다. 거기 누구요? 고함을 질러야 되구나.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김범우는 위력을 떨치고 있는 미 군정청에 아무런 흥미도 없었다. 망할 자식들, 빨리도 찾아왔군 하고 생각하며 김범우는 오늘이 며칠일까 하고 날짜를 가늠해 보았다.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요? 김범우는 무감각하게 말하며 방문을 열었다. 1월의 찬바람 속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님. 사내는 허리를 반으로 푹 꺾으며 인사했다. 김 선생님? 코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김범우는 꾹 눌렀다. 나흘 전에 돌아왔었건요. 그동안 편히 쉬셨습니까? 김범우는 사내의 말에 벌써 그렇게 되었나 하고 생각했다.
나흘 동안 줄곧 잠에 빠져 시간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군정청에 근무하는 한창길입니다. 청장이신 화이트 대위님의 분부를 받들어 김 선생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사내가 한달음의 용건을 쏟아 놓았다. 자신의 육감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 사내는 벌써 여러 번의 배신과 변신을 꾀한 넝마 같은 녀석일 게 뻔했다. 분부라? 그건 옛날 양반 찌끄레기들이 좋아하던 말이요. 요새 말로 하자면 명령이 되겠는데 그 명령을 나한테 한 거요? 아니면 형씨한테 한 거요? 김범우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물려 있었다. 그것이 그런 게. 당황한 사내의 입에서 사투리가 튀어나왔다. 나를 모시고 오라고 했다니 나한테 한 명령은 아닌 것 같소. 몸이 아파 못 간다고 전하시오. 김범우는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러자 사내가 덥석 문을 붙잡았다. 선생님, 어쩌려고 이러신단가요? 군정청장 미군대회의 말인데요. 사내가 다급하게 말했다. 김범우는 울컥 비위가 상했다. 미군대위가 날 어찌하지는 못할 것이요. 대위님이 지프차에 미군 운전수까지 내주면서 모셔오라고 했는데 지나칠 생각해서라도 가주셔야겠는데요. 사내는 애걸했다. 애걸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김범우는 이 친구가 만약 일본 형사 출신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오늘 안 가시면 대위가 사람을 날마다 보낼 것이구만요. 어차피 한번 만나야 한다면 복귀다가 만날 것 뭐 있는가요? 사내가 눈동자를 굴리며 말했다. 김범우는 그 점이 이미 마음에 걸리던 참이었다. 그들은 필요한 일이라면 충분히 납득되기 전에는 결코 단념하지 않는 종족이라는 것을 김범우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갈 테니 나가서 기다리시오. 김범우의 말에 한창길은 가엾을 정도로 감격스러워했다. 김범우는 곧 집을 나섰다. 대문 앞에는 지프차가 서 있었고 동네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차를 에워싸고 있었다. 앞자리에 오르는데 흑인 운전병이 굿모닝 서 하고 인사했다. 하이 굿모닝 하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인사를 받고 김범우는 순식간에 저지른 자신의 경솔에 어금니를 물었다. 태평양의 섬 산타 카탈리나를 떠나 샌프란시스코 교회의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면서 앞으로는 영원히 영어를 입에 올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운전병이 써라고 존대를 하는 것조차 뱀 껍질이 닿는 것처럼 싫었다.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을 테고 운전병은 그 명령을 충실히 지킨 것뿐이었다. 그들의 그 철저성이 싫었다. 지금 다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도 그 철저성 때문이고 산타 카탈리나 연합군 통지에서 하룻밤 사이에 포로가 되어 샌프란시스코의 포로 수용소로 보내진 것도 그 철저성의 실천이었다. 집에 돌아온 지 나흘 만에 손을 뻗쳐온 그들의 신속함에도 놀라지 않았다. 그들의 정보의 치밀성이나 기민성에 대해서는 이미 산타 카탈리나에서 탐복했던 터였다. 톰슨,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소.
화이트 대위는 그들 특유의 허풍스런 듯한 몸짓으로 김버무를 맞이했다. 자신을 굳이 톰슨이라